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와 국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구글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지난 주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가 개선되고 또 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된 상황인데요. 지난주 마감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지난 주말 0.46% 올랐습니다. 12,341.83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크게 올랐습니다. 4%, 0. 몇 퍼센트 올랐는데요. 네, 부합권을 보였습니다. 2,764.6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0.39% 오르면서 1,319.6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알코아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알코아, 구글 실적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나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2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한 채 지난주 0.5% 오르는데 그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구글 역시 이날장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8%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별 항목을 제외하고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험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주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기지 증권 분쟁 관련 합의금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슈어드 개런티가 24% 올랐고요. MBIA가 17% 올랐습니다. 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나왔던 경제 지표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관련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달 기록했던 67.5에서 지난달은 69.6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 69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3월의 산업 생산 역시 지난달보다 0.8%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준 것이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9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무부가 발표한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인 2.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양호한 덕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장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따질 때는 이 공급 측과 수요 측을 동시에 따지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이 공급 여건과 수요 여건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됐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곡선 중에서는 산업의 생산 이것이 이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웃돈 거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일본 대지진, 그다음에 중국의 긴축 정책 때문에 주요 수출국들이 좀 경기가 좀 부진해서 또 경기가 썩 부진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돌발적 사태로 인해서 과연 제조업 부분의 산업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월가의 시장 참여들의 또 다른 관심이거든요. 네. 그러나 월가 예상치를 높은 산업 생산이 전개됐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시청자분께서 미국 경제 지표의 건전도로 따질 때는 GDP의 총사업별 기여도에서 약 기여도가 70% 이상 차지하는 소비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소비에도 지금 시점의 소비보다도 미래 시점의 소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크레딧 문제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옴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아까 좋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그런 것이 시장이 여러 가지 기업 시적과 관련된 악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각도에서 산업 성장과 소비가 괜찮다면 또 하나의 관심사로 대두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네. 미국의 물가 높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1에서 2%로 최근에 다른 국가의 인플레라든가 이런 쪽을 반영해서 이제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인플레가 확산되는 것이냐고 하냐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사실 미국도 인플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비자 물가라든가 물가 관련된 지표를 읽을 때는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물가 지표는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앞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장윤정 캐스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높아지는데 왜 주가는 올라갔을까 하는 이런 각도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의문을 제시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물가는 올라간다면 당연히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출구 전략은 양적 완화 정책 철회와 함께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대두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올라갔을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산업 생산과 소비가 조합하는 측면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는 GDP 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돌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과 소비가 괜찮으면 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 이런 우려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미국의 물가 지표를 읽을 때에는 미 연준이 중시하는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미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수준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또 신흥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는 미 연준은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합니다. 이게 통화 정책의 잣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높게 나왔지만 통화 정책이라든가 출구 전략이라든가 금리 변경의 정책의 가장 기본이 닿다되는 소위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이 나옴에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인플레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네. 이런 평가가 나올 때는 증시 입장에서는 증시의 부담이 됐던 출구 전략 얘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 정책은 이렇게 2월 말까지 시한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안심에 이렇게 겪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지표도 이렇게 중앙은행 입장에서 지금 월가에 관심이 있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주가는 올랐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이 상당히 의아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미국의 물가 관련된 지표가 어떤 각도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보면 역시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의 가장 기본이 잣대되는 네. 근원 인플레이션을 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정책 방향이 그대로 나와서 시장의 월가의 기대치를 부합함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가 기업 실적과 관련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때는 가장 큰 악재거든요. 네. 이런 걸 극복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장의 평가와 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이죠.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하다가 장 마감쯤에 거쳐서 상승으로 마감을 거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상하이 본토 증시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경제지표 발표 뒤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와 부동산주가 강하게 받쳐주면서 지수 마지막 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입니다. 0.26% 올랐습니다. 3050.53포인트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삐를 좀 더 강하게 잴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과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가 상승에 큰 힘을 더했는데요. 은행들은 실적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부동산 업체는 1분기 주택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최대 은행인 공산은행이 부실 대출을 감소하고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5개월 내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체들도 1분기 중국의 주택 거래 규모가 26% 증가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지수 보겠습니다. 홍콩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0.38% 올랐는데요. 13,533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가 시장에 나오면서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후반 지수의 상승을 이끈 건 에너지와 소비재, 금융주 업종이었습니다. 또 향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주도 이날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센섹스 지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도 센섹스 지수 1.6%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19,3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시장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는 이머징 마켓 중에 유일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 2위 소프트 업체인 인포시스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10%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수 소폭 올랐습니다. 0.08% 올랐는데요. 2,03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귀금속 생산업체인 폴리메탈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반등을 하면서 지수에 강한 힘을 더해준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리고 수요 증가 전망으로 석유주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 6거래일 만에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0.6% 올랐습니다. 66,684.2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약세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지난주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나오면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유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다시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년 이상 잡히지 않는 물가가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또 인민은행 총재는 앞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전방위 긴축 정책,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저희 생생 댓글에 글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네네. 네, 중국이 금리를 올린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정책 내놓았거든요. 현재 지급 준비율 올린 것, 앞으로 인플레 대책과 함께 관련해서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을 낼 때 찔끌찔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정책을 낼 때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정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정책 단계 체면상 간격을 좀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행자께서 어떤 남자랑 사귄다 할 때 사실 오늘 달랐다 내일 달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정책 당국에서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도대로 레스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책 효과가 나오려면 항상 중요한 것이 크레딧, 신뢰가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각종 그 금리를 변경할 때는 그동안 한 달 간격은 유지했는데요. 네. 사실 기준금리 변경이 아마 시청자분의 기억에 채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2주 전에 그렇습니다. 지난 그 4일에 기준금리를 변경했습니다는 이게 2주 만에 21일부터
중국에서 지급준비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지급준비율이 올해 들어서 인상한 것은 네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대체로 지금 올리면 대형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5%인데요. 이 20.5%는 시청자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1억 원 정도 예치를 하면 사실 지급준비율로 어떻게 되죠? 50만 원 정도, 예. 50만 원 정도 예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이렇게 정책을 핀 데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인플레가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목적으로 했던 금리 인상을 주선했던 이런 정책 수단이 잡히지 않음에 따라서 네. 결국은 인플레 상황을 굉장히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최우선을 둘 만큼 이렇게 기준금리라든가 지급준비를 빠르게 인상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중국이 이제 정책을 필 때 일단 지급준비를부터 인상하면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준비를 인상함에 따라서 조만간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 4일에 올렸던 기준금리가 지급준비가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리시장에서는 20일부터 지급준비를 0.5%포인트 올리겠습니다는 기준금리도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 방식으로 0.25%포인트씩 두 차례 걸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중국의 지급준비 인상 발표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일반적인 이런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있던 기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유 과연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중국의 중인민은행의 인플레 억제선은 네. 작년까지만 해도 3%에서 물가 부담에 상당히 좀 한계를 느껴서 올해는 인플레 억제의 상한선을 4%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나름대로 인민은행이 이 물가 억제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금리 인상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비판을 좀 수용하고 좀 향후에 있어서는 인플레 관리에 좀 여유를 가져가겠다 해서 인플레 억제선을 3%에서 4% 올렸습니다는 그러면 그만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 나왔습니다. 인플레 상한선을 훨씬 웃돌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인상을 단행으로 해서 사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 평가를 보면 물가 억제를 이렇게 달성하려는 정책 효과가 네. 충분히 누리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지급준비 인상 같은 이런 정책 수단보다는 다른 정책을 들이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각도에서 향후의 중국의 정책과 관련돼서는 많은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인플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에 많은 대책을 강구한다. 제가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민은행 총재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했거든요. 또 어떠한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금리를 변경하는 정책을 이게 주로 활용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의 금리 체계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 기준금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처럼 1인당 GDP가 4,000달러 정도 있는 국가에서는 통화 정책을 할 때 공개 시장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채권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처럼 오픈 마켓 이런 정책을 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중국의 실물 경제 사이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소위 기준금리보다는 지급준비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네. 그동안 지급준비 방식대로 이렇게 취했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인플레가 잡히지 않을 때에는 재할인율 가지고 쓴다 해서 우리가 금리 정책에서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기준금리 변경 정책, 그 다음에 지급준비 변경 정책, 이건 개도국에서 많이 씁니다. 네. 지급준비 재할인율 변경 정책 이렇게 쓰는데요. 중국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모두 지금까지 활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물가가 잡혔느냐 하면 사실 지금 잡히지 않고 오히려 5.4%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5%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 금리를 인상을 통한 정책 수단이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의 이 중국의 인플레 문제의 그 본질은 디맨드 풀 사이드 측면에서 경기 과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각도에 이루어지면서 네. 앞으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 공급 측의 그 인플레를 잡는 위안화 평가 절상, 물론 중국의 그 경쟁력 상의 훼손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가 정책 우선순위의 최대 현안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에 좀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또 경기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이런 위안화 절상을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새롭게 강구하는 것이 소위 PSI 정책이라 해서 네. 영구적 불태한 정책. 이것은 Permanent Sterilization Intervention의 약자입니다. Permanent Sterilization Intervention의 약자이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Sterilization의 불태한 정책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Permanent 영구적 불태한 정책을 추진할 네. 것이다 해서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주변계 증시의 참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미래에셋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사실 차이아몬의 항방이든가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둬서 국내 주가의 흐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영구적인 불태원 정책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구적인의 의미가 더해져서 의미가 더해질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우리가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네. 태환 정책과 불태환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태환 정책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환율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 평가 절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달러를 사주는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달러를 사주면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까지는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태환 정책과 불태환 정책의 차이점은 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달러를 사줄 경우에는 외자를 사줄 경우에는 그만큼 국내 여신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여신이 증가하면 사실 그 인플레든가 이런 문제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부담이 없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달러를 사줬을 때 나머지 국내 여신 부분이 풀리는 부분은 그대로 놔둬서 사실 그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게 도움시키는 방식이 바로 그 태환 정책이다. 풀리는 돈을 환수하지 않는다. 한서 그것을 태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불태환 정책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사줄 경우에는 환율이 잡힌 문제와 함께 환율이 잡힌다는 정책 목표와 함께 하나의 부작용이 있죠. 달러를 사준 만큼 국내 여신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내 그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물가가 압력이 더 치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을 안정시켰지만 물가 안정의 효과는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시중에 팔면 그 국내 여신이 풀린 부분이 다시 시중은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여신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인플레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국채 발행했으니까 국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채무가 잡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채라는 것은 매년 일정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소위 PSI 정책이라는 것은 외국 자본 유입 들어오면 그냥 바로 해외로 나가게끔 유입돼서 국내에서 무슨 정책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나가게끔 하는 해외 투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그 태환 정책과 불태환 정책과 비슷하다 해서 불태환 정책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국내에서 보면 국채 발행 이자 부담 같은 불태환 정책의 찌꺼기들이 안 남기 때문에 네. 이것을 영구적인 불태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그 성격에 한 번이든 뭐든 들어오면 바로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바로 인접국계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중국의 인플레 문제를 가려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특히 인접국의 글로벌 증시 참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 PSI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그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그 인플레 잡기 위해서 지급 준비를 인상한다면 대부분 다 증시를 해설하는 사람들이 공이 10명, 10명 중에 네. 국내 증시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이런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영구적인 그 불태환 정책에 치울 때는 인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긴축에 따른 증시 악재 요인에다
사실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차이나 머니가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을 해외 투자한다면 지금처럼 미국의 국채라든가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보면 또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리드하는 파크스 스니카의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접국, 경제 여건이 괜찮은 인접국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의 국내 금융시장을 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가 왜 한국판 그린스펀스가 이렇게 발생했을까 하는 네. 각도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차이나 머니가 의외로 많이 들어온다. 실제로 많이 들어오느냐?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사이에 6조 원 이상 들어왔다. 이 많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차이나 머니가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트레이드 관계에 있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장의 채권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기준금리 올라가다 불구하고 시장금리 떨어지니까 이것이 한국판 그린스펀스 현상이거든요. 네. 이런 각도에서 이 차이나 머니가 영구적인 불태한 정책을 추진해서 들어온 것을 바로 빠져나가게끔 개인의 해외 투자를 자유하게끔 한다면 결국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데는 증시뿐만 채권 시장 모두가 차이나 머니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반드시 중국이 긴축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증시에는 악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중국의 인플레도 물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한머니도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IMF가 한머니에 관해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PSI 정책 같은 이러한 그 정책을 1인당 GDP가 4,00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 중에서 최고의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이런 PSI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신흥국들이 외국 자본, 그중에서도 투기 상황은 한머니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그만큼 인플레라든가 통화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외국 자본의 유출입 규제는 주로 자본이 유입되는 국가, 예를 들어서 최근 것처럼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책임 사항을 돌려서 네. 그동안 자금이 유입되는 국가의 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일방적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에 자본이 들어오고 중국에 자본이 들어오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금을 적게 들어오기 위해서 토빈세, 자금이 들어올 때 일정한 세금을 붙이게 하는, 그래서 투자 수익을 적게 해주는, 기대 수익을 적게 하는 이 토빈세를 강조한다든가 가변 외화 예치될 들어온 데 대해서 세금을 매기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 적립하라. 나갈 때 준다. 네.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외환보를 확충한다든가 이런 유입국의 그 대책만 강조하는 일방적 규제 정책을 취했습니다는 사실은 글로벌 사회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옳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금의 향방이 주로 선진국이니까 세계 경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흥국 경제 안정을 통해서 선진국들이 경제에 도움하려면 세계 공동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자금이 나가는 국가, 여유가 있는 국가, 선진국도 유축국에서도 이게 좀 신흥국의 인플레든가 통화정책 관리상의 부담이 되지 않게끔 좀 유출국에서도 좀 규제를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지난 주말에 외국자본 유출입과 관련돼서 사실상 그 자금을 유출하는 국가도 규제를 해야 되고 또 자금이 유입되는 국가에도 규제를 하는, 그래서 IMF가 그동안 일방적 규제 방식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입국의 규제만을 강조하는, 유입국의 대출만을 강조하는 이런 정책에서 앞으로는 유출국, 주로 선진국이 되겠습니다는 유출국의 규제에도 강조하는, 그래서 일방적 규제에서 쌍방형, 요새 많이 유행하죠? 네. 쌍방형 규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향후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이 대책이 나오면 신흥국의 인플레 부담 이런 것은 줄이는 데는 상당 부분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런 그 투기 자본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투기 자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신흥국의 금융시장을 혼란을 초래하고 변동성 확대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규제가 나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는 특히 신흥국들의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을 축소해 나가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중국의 전방위적 인플레 대책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개 인플레 대책으로서 네. 금리만을 고집하는 정책이 사실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인민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가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정책 수준에 두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 또 PSI 같은 이런 전방위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정책 원인별 수단의 적합성 원칙이라 본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바른 정책으로 나아가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공조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는 진정 궤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강력한 긴축적 대응 때문에 경제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는 앞으로 이 부담은 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과거처럼 상해 종합지수가 6,100 이렇게 갈 때 떨어졌을 때 빨리 간다. 이런 시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 간에 정책 착오가 정책 실패를 있었을 때는 다음번에 다시 주가를 올릴 때는 경제 여건의 개선 정도만 반영시켜서 주가를 올라간다. 그래서 일부에서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이런 시각에 성급한 기대는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 속도가 사실 다른 그 증시, 선진국의 증시보다는 괜찮은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꽤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힘찬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